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채권의 각종 소멸시효, 민사는 10년이고 상사는 5년이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도 있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도 있고,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상사와 민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첫 번째 청구, 두 번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세 번째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는 재판상 청구하는 것과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재판의 청구가 있는데, 재판의 청구를 한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재판을 하지 않은 재판의 청구에는 뭐 말로 하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우편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재판 외의 청구는 통상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하지만, 말로 하는 것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잘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뭐 정인이 있어도 되겠죠. 민법 제174조 제목이 최고와 시효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을 같이 보시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삼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고가 뭐냐? 최고가 재판의 청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의 청구인 그 최고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요, 최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또는 뭐 소송 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소송 또는 저 앞에 제가 그 민법 제17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강력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즉, 그 최고는 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뭐 소송 등 이렇게 하면 가장 강력한 방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A에게 아파트 마루, 부엌, 목욕탕을 2천만원 받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가 끝났는데도 2년 반이 지났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조금 전에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공사가 끝나고 2년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소송하면 성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 인지대, 송달료 들고요, 소장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하려면 시간도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죠. 그럼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돈 들고 번거롭죠. A로서도 소송을 당하면 소송 비용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강력하게 말하면 A도 돈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선 내용 증명 등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요렇게 이제 최고했는데 A가 돈 주면 이제 그걸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안 주면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 줄 듯 말 듯 하더라도 만약 6개월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해야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간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죠. 청구기간 원고 패소입니다. 원고는 이때 채권자죠, 채권자. 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바로 원고가 패소해버립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재판부는 변론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장할 책임이 원고한테 있는 거죠. 원고 피고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자기 돈 받을 거 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거든요. 피고가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변론주의 원칙상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면 어찌 되죠? 원고가 승소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법원은 경기 심판처럼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멸시효를 채무자가 완성됐다고 주장을 해야 그때 채권이 소멸되는 거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채권은 살아있게 되겠습니다. 민법 제184조는 시효이익의 포기 기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항은 소멸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다시 보시면요.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요 내용은 뭐냐니까 미리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소멸시효가 완료된 다음에는 채무자가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지 소멸시효가 완료된 다음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채무자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포기할 수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예컨대 돈을 금전대여에 있어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대여 계약서에 특약 이렇게 해서 금전대여인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이렇게 규정을 넣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돈 빌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넣는 거에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자인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이라는 중대한 권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법에서 아예 못 박아버린 거죠.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하지 못한다고요. 2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컨대 소멸시효가 10년인데 20년으로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제한한 겁니다. 약자 보호를 위해서요. 그러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민사 같은 경우 10년인데 5년으로 미리 약정을 하는 거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약자한테 유리하잖아요. 소멸시효가 짧으면 짧을수록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늘릴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 판결을 하나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 집행을 했어요. 이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건 채무승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채권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강제 집행을 당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뒤에 알아보니까 이거 자기가 소멸시효 완성됐는데도 지금 집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뒤에 이의를 제기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알고 이의 제기를 안 했던 간에 그냥 아무런 이의 제기 자체를 안 했으면 채무 승인이다, 아니면 채권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A는 10년 전에 친구 B에게 5천만원 빌려줬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 친구야, 급해서 그러니 예전에 빌려준 5천만원 갚아주면 좋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친구가 알았다, 한 달 이내에 갚을게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B가 소멸시효 지났다면서 못 갚겠다고 합니다. A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B가 알았다, 한 달 이내에 갚을게 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는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할 때 아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요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더라도 이렇게 친구야, 급해서 예전에 빌려준 5천만원 갚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친구가 갚을게라고 해놓고 이제 뒤에 이제 뭐 변호사나 법률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소멸시효가 지났다 해서 이제 번복할래 해도 이제 번복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돈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례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은행 등에서 오래전에 빌린 대여금 중에서 우선 몇십만 원만 갚는 성의를 보이면 원리금 조정해 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보다도 이제 그 은행의 부실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추심회사에서 이런 전화를 많이 해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대여금이나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 대금은 상사 소멸시효 5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는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변제기가 지나고 10년도 더 지났다 그러면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이자가 보통 한 12%씩 붙지 않습니까? 약정서 보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20%가 되잖아. 10년만 하더라도. 그럼 채권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어. 원금이 이제 몇 배가 된 상황인데 왜 몇십만 원만 우선 갚으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라 딸랑 10원이라도 갚으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의를 보였는데 그 보인 순간 원금의 몇 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 받았다면요, 뭐 갚겠다느니 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 보내라는 뭐 몇십만 원 보내면 더더욱이는 안 되겠고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지금 10년이 지나가지고 원래 약정한 대로 지연이자 계산하고 이러면 뭐 5천만 원 빌린 게 못 갚고 있던 게 뭐 1억, 2억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몇십만 원 갚으면 무슨 갚으면 원리금을 대폭 조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혹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몇십만 원 갚든지 또는 뭐 잘 갚겠다 하면서 뭐 약정을 새로 이제 하는 수가 있어요. 뭐 매달 얼마씩 갚기로 뭐 변제를 갖다가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몇십만 원 보내거나 아니면 분할 약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게 돼가지고 만약 약정 없이 그냥 몇십만 원 갚았으면 원리금, 채권 원리금이 다 살아나게 되고요. 뭐 좀 깎아가지고 이제 뭐 약정을 한다.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그러면 그 약정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와 잘 상담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그 사이에 이 채권과 이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언제까지 이거 뭐 이자나 원금을 일부 갚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변호사와 같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만약에 당장 이제 확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채무자도 이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이 채무자의 권리가 있거든요. 채무자가 이 돈 갚아라는 사람한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채권자는 이걸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한 거죠. 변호사가 채권자한테 도대체 언제 채권을 가지고 하고 이게 소멸시효 지난 거 아니냐, 안 지났으면 안 지났다는 뭐 판결서나 이런 거 내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례에서 저희들이 상담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원리금 전체를 갖다가 소멸시효 완성이 받아들여져서 한 푼도 안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사실은 이게 은행의 부실채권을 양수받은 업체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양수받은 업체는 사실 이게 이제 원리금이 뭐 1억이다 이러면 이거 1억 주고 사오는 건 아닙니다. 5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몇 프로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사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몇십만 원만 갚는 성이 보이면 뭐 조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0군데 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10군데만 여기에 응하기만 하도 완전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업체한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기더라도 뭐 아무런 뭐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유치권자의 소멸시효 관련한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유치권자는 건물과 관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로 이제 공사업자가 공사한 건물 공사대금을 이유로 이제 공사하고 있다가 이제 공사대금 안 받으니까 계속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건물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자는 그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상은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그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건물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공사대금을 잘 못 주는 경우 같으면 주로 이제 그 건물유치권자하고 소송이 붙는 거는 그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 그 낙찰받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낙찰받았으니까 건물 인도소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건물유치권자가 나는 건물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경매받은 사람은 유치권이 아예 없다 하면 이제 유치권 공사대금이 아예 없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점유가 제대로 뭐 안 돼 있다든지, 이게 또 공시도 해야 되거든 건물유치권은요. 그런 게 또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사대금 자체가 뭐 이게 뭐 10억을 주장하는데 10억이 아니라 뭐 1억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죠. 실제로 건물유치권 소송에서는 유치권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유치권과 관련해서 보면 아예 이제 그 건축주가 이 허위의 공사업자를 내세워 가지고 건물유치권을 행사하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내세워 가지고 이제 받으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사 대금이 1억밖에 안 되는데도 일단 부풀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유치권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 공사 대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정당하게 이제 건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물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수가 중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자체가 소멸수 완성이 돼 가지고 공사대금 받으려고 건물 유치권 행사하는데 공사대금이 없어져 버리면 건물 유치권이 이제 헛방이 되는 거죠. 민법 제168조 보시면요, 아까 보셨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청구 1번 청구, 2번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번 승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권 행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법 제326조를 보면 아예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딱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물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특히 공사대금 채권은 또 3년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내의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소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기만. 판결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제기한 상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언젠가는 판결을 받겠죠. 소송 등인데 제일 간단한 것은 직업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가압류 가처분하는 경우가 가압류화도 되겠죠. 압류는 안 되겠죠. 판결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 판결 받았으면 물론 이제 땅을 압류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그 건축주한테 그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명확한 것은 소송이나 아니면 직업명령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한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가 언제 진행되는지 기산점 그리고 민사와 상사의 구분과 더불어서 이번 시간에 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뭐라겠죠? 청구에는 재판과 재판의 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가 있는데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임시방편이라서 6개월 이내에 뭐 소송 등 강력한 수단을 다시 강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세 번째는 승인입니다. 승인. 그리고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걸 감안해서 판결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 제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과 이번 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과에 오신 그 재학 중인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세건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변호사 실무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대면 강의 이번 시간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